여러분,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뜸해지며 또다시 실종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저는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리명수라고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전 비서실장이었어요. 저는 2025년 6월 25일 오후 11시 40분, 김정은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30년 만에 돌아온 김평일 동지가 김정은도 모르는 김일성 주석의 비밀 금고를 열었거든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김정은의 모든 권력을 무너뜨릴 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리설주 동지의 180일 동안 실종이 모두 연막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김평일이 30년간 준비한 복수극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그가 이미 자신의 집에서 허수아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제가 2020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그분의 모든 일정, 회의, 심지어 가족과의 대화까지 모두 관리했다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을 함께 보냈죠. 김정은이 화장실에 갈 때도 저에게 보고했을 정도였어요. 김정은이 새벽 2시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도 제가 준비한 다음날 일정표였습니다. 김정은이 좋아하는 차인 녹차를 언제 준비할지, 김주애와의 식사는 몇 시에 배치할지까지 모든 것을 제가 관리했어요. 그래서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그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거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19년 11월 3일 오후 2시 15분, 30년 만에 만경대로 돌아온 김평일을 처음 봤을 때의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김정은보다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명수 동지로군요. 많이 들었습니다. 김평일 동지가 저에게 첫 인사를 했을 때였어요. 그분의 손이 차갑더라고요. 30년간 해외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만경대 내부 상황을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평일 동지. 제가 대답했죠. 그런데 그때 김평일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김정은을 조카가 아닌 목표물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 눈빛에는 30년간 쌓인 뭔가가 있었어요. 원망인지 복수심인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김평일이 김정은에게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은아, 많이 컸구나. 삼촌,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했어요. 30년의 공백이 느껴졌죠. 그런데 김평일이 만경대를 둘러보면서 한 말이 더 기괴했어요. 여기는 하나도 안 변했네. 할아버지 시절 그대로야. 어떻게 30년 만에 온 사람이 그렇게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까요? 마치 어제 떠났다가 오늘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이틀 후인 11월 5일 오전 7시, 김정은 위원장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분의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김정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더라고요. 명수야, 삼촌이 어떤 곳에 관심을 보이는지 모두 보고해. 네, 위원장 동지. 그런데 가족이신데. 김정은이 돌아서면서 제 어깨를 잡았어요. 가족이라고 30년간 해외에 있던 사람을 그냥 믿을 수 있겠나? 김정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분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삼촌이 뭔가 찾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은이 중얼거렸어요. 무엇을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 할아버지 시절에 그때 김정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불안감이 가득했죠. 2020년 1월 8일 새벽 3시 제 인생에서 가장 기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밤 김평일을 미행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따라가는데 등골이 더욱 오싹해졌어요.
김평일이 만경대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층, 2층을 지나 3층까지. 30년 만에 온 사람이 만경대 지하 구조를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다니 말이에요. 마치 어제까지 여기서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지하 3층에 도착한 김평일이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54, 04, 15, 88. 맞나? 아버지, 여기가 맞죠? 그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죠. 그 숫자들이 30년 후 김정은의 운명을 바꿀 비밀번호였다는 걸 말이에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평일이 지하 3층 벽을 따라 걸으면서 뭔가 찾고 있었어요. 때로는 벽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때로는 바닥을 살펴보기도 했어요. 30분 정도 그런 행동을 반복하다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월 20일 새벽 4시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김평일이 특별한 도구를 가져왔더라고요. 작은 망치 같은 거였어요. 김평일이 지하 3층 동쪽 벽면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여기야. 분명히 여기였어.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분이 벽에 귀를 대고 뭔가 찾고 계셨거든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기괴한 건 김평일이 중간중간 김일성 주석의 사진을 바라보며 뭔가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정확히 어디라고 하셨죠? 동쪽 벽이라고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일성 주석이 김평일에게만 특별한 비밀을 알려줬다는 게 확실해 보였거든요. 8월 15일 오후 10시 김정은이 저를 비밀회의에 소집했어요. 김정은의 개인 집무실이었는데 그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명수야, 삼촌이 뭔가 찾고 있는 게 확실하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찾는다고 생각하나? 잘 모르겠지만 지하 3층에서 계속 뭔가 찾고 계십니다. 김정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할아버지께서 숨겨놓으신 뭔가가 있을 거야. 아버지도 모르시는. 그때 김정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찻잔을 들다가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뭔가 큰 걸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혈관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위원장 동지, 혹시 김일성 주석께서 특별히 숨겨놓으신 게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에게는 말씀 안 해주셨어. 김정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2024년 상반기부터 김평일의 치밀한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6월 10일, 김평일이 갑자기 리설주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3시, 김평일이 리설주와 함께 만경대 정원을 거닐고 있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두 분이 진지하게 대화하고 계셨어요. 나중에 김평일이 저에게 말했어요. 명수 동지, 리설주 동지가 요즘 많이 지쳐 보이지 않나요? 그런가요? 네, 김주의 교육 문제도 있고 김여정과의 관계도 복잡하고 가끔 요양을 시켜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때는 정말 가족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김평일이 30년 만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챙기는 거라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완벽한 연막 작전의 시작이었죠.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김평일이 김정은을 서서히 설득했습니다. 9월 15일, 김평일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은아, 리설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김정은이 리설주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요? 김주의 교육 문제로 김여정과 갈등도 있고 잠시 쉬게 해주면 어떨까? 김정은이 리설주를 바라봤어요. 리설주도 피곤한 표정이었죠. 좋은 생각이네요, 삼촌. 리설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까지도 모든 사람이 이것을 가족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따로 있었어요. 10월 말, 김평일이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리설주를 묘향산 특별 별장에서 요양시키면 어떨까요? 김정은이 물었어요. 얼마나 오래요? 6개월 정도? 완전히 조용한 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김정은이 동의했어요. 리설주도 괜찮다고 했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것이 정말 가족을 위한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평일의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2024년 12월 20일 연막 작전이 실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죠. 김평일의 30년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라는 걸 말이에요. 새벽 1시 리설주 동지의 개인 서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불빛이 새어나와서 확인해 보니 리설주가 일기장 같은 것들을 태우고 있었거든요. 김평일의 지시였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리설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든 게 끝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정은이를 위해서예요. 김평일이 대답했죠. 그때 김평일의 목소리가 너무 차갑더라고요.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리설주 동지가 마지막으로 김주혜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딸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주혜야, 엄마가 잠시 없어도 잘 지내렴. 이모가 잘 돌봐줄 거야. 그 모습을 본 제 마음도 아팠어요. 어머니가 딸을 두고 떠나는 심정이 어떨까 싶어서 말이에요. 정확히 새벽 4시 27분, 리설주 동지가 미리 준비된 차량으로 만경대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경비실 CCTV로 지켜봤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검은색 벤츠가 만경대 정문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 김평일의 복수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말이에요. 오전 8시 예상대로 국가보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리설주 동지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보위성 간부가 김정은에게 보고했어요. 전국을 뒤져서라도 찾아라. 영부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모두 죽는다. 김정은이 다급하게 지시했어요. 그날 밤 보위성 요원 280명이 전국에 배치됐어요. 평양시 전체는 물론이고 원산, 묘향산, 백두산까지 모든 곳을 수색했죠. 심지어 중국 국경 근처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어요. 만경대 내부 경비는 평소의 20%만 남았어요. 경비실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비서실장님,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거의 모든 인력이 리설주 동지 수색에 투입됐어요. 김평일의 계산대로였습니다. 완벽한 관심 분산이었죠. 그때부터 김평일이 거의 매일 지하 3층에 내려갔습니다. 때로는 새벽 2시, 때로는 오후 3시. 규칙적이지 않아서 더 수상했어요. 저는 그분을 계속 감시했지만 뭘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죠. 1월 25일 밤 제가 김평일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을 때였어요. 김평일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면 분명히 이 벽 뒤에 있을 텐데 그분이 벽을 두드리며 뭔가 찾고 계셨어요. 그때 김평일의 표정이 절망적이었어요. 한 달 넘게 찾아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2월 10일 김평일이 특별한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벽면 탐지기 같은 거였어요. 아마 해외에서 가져온 것 같았어요. 그걸로 지하 3층 동쪽 벽면을 계속 조사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다르네. 김평일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벽면 탐지기에서 삐삐 소리가 났거든요. 뭔가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2월 25일부터
김평일이 그 지점만 집중적으로 조사했어요. 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변을 정리하고 마치 큰 발견을 앞둔 고고학자 같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결정적 순간이 드디어 온다는 거였어요. 3월 초부터 김평일의 행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지하로 내려가서 몇 시간씩 있었거든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3월 10일 밤 김평일이 특별한 책을 가져왔어요. 김일성 주석의 개인 일기 같은 거였어요. 아마 해외에 있을 때 가져간 것 같았어요. 54년 4월 15일. 그래, 평일이 생일이지. 김평일이 일기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88년. 내가 평일이에게 비밀을 알려준 날이군. 그때야 저는 깨달았어요. 54-04-15-88. 그 숫자들의 의미를 말이에요. 김평일의 생년월일과 김일성이 비밀을 알려준 날짜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2025년 3월 15일 오전 3시 12분. 제 인생에서 가장 소름 끼쳤던 순간이었습니다. 김평일과 함께 지하 3층에 있을 때였어요. 김평일이 벽면에서 작은 홈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작은 홈이었어요. 손톱으로 눌러야 들어갈 정도로 말이에요. 여기다. 여기가 맞아. 김평일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 홈을 누르자 갑자기 벽면 일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숨겨진 패널이 나타난 거였어요. 아버지, 정말 있었군요. 김평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전 김일성 주석이 설치한 비밀 장치였어요. 패널에는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패드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디지털 키패드였죠. 54, 04, 15, 88. 김평일이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각 숫자를 입력할 때마다 작은 삐 소리가 났어요. 마지막 8을 입력하자 갑자기 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천천히 무거운 돌문이 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정말로 비밀 공간이 존재했던 거였거든요.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장면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30년 만에 찾았습니다. 김평일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그분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30년간 참아온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금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작은 방 정도 크기였죠. 그 안에는 돈이나 금괴가 아니라 문서들과 테이프, 그리고 각종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일성 주석의 친필 편지들, 해외 비밀 계좌 정보, 각국 정상들과의 비밀 협정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김일성의 육성 녹음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김평일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김평일이 30년간 해외에서 기다린 이유를 말이에요.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김평일이 차갑게 말했을 때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북한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김정은과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4월부터 김평일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당당하게 김정은 앞에서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5월 10일, 김정은이 저에게 물었어요. 명수야, 삼촌이 뭔가 찾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뭘 찾았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하신 것 같아요. 김정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6월 10일, 김평일이 김정은에게 직접 말했어요. 정은아, 이제 할아버지의 진짜 뜻을 알게 됐다.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때 김평일의 표정이 여유로웠어요. 마치 모든 걸 장악한 것 같았죠. 6월 18일, 김평일이
리설주를 갑자기 복귀시켰어요. 명수 동지, 리설주를 다시 모셔와요. 벌써요?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필요 없어요. 연막의 역할은 끝났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연막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연막이라고 하시면 리설주 동지가 없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일을 다 끝냈어요. 이제 그분이 돌아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때야 저는 깨달았어요. 180일 동안의 리설주 실종이 모두 계획된 연막 작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리설주 동지가 돌아왔을 때 그분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180일 동안 묘향산에서 지내면서 많은 걸 깨달으신 것 같았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드렸을 때 리설주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네요. 그분도 김평일의 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6월 25일 오후 8시 김정은이 마지막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명수야, 오늘 밤 삼촌과 마지막 대화를 하겠다. 김정은이 저를 부르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할아버지의 유산.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김정은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분도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셨던 거죠. 삼촌이 뭔가 찾았다는 게 확실해.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아야겠어. 김정은이 주먹을 꽉 쥐고 말했어요. 각오를 다진 것 같았죠. 그날 밤 10시 김정은이 김평일을 지하 3층으로 불렀어요. 저도 함께 따라갔죠.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날 밤 11시 30분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지하 3층에서 김정은과 김평일이 마주섰어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30년간 쌓인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삼촌, 3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하신 겁니까? 김정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은아, 이제 알 때가 됐구나. 김평일이 여유 있게 대답했죠. 마치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는 왜 알려주지 않으신 겁니까? 김정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왜겠니? 너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말을 들은 김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은 거죠. 오후 11시 47분, 30년간 숨겨진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김평일이 벽면에 숨겨진 패널을 김정은에게 보여줬어요. 이것을 보라. 김평일이 54-04-15-88을 입력하자 비밀 금고가 열렸습니다. 이런, 정말 존재했구나. 김정은이 중얼거렸어요. 완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김평일이 금고에서 테이프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그때 흘러나온 김일성 주석의 육성은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만약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평일이가 조선의 진짜 지도자가 될 때가 온 것이다. 김일성의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일이는 권력에만 집착했고 그 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평일이는 다르다. 평일이만이 진정한 주체 사상을 이해하고 있다. 김정은이 무릎을 꿇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언젠가 조선을 바로 세울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평일이는 준비하고 기다려라. 녹음이 끝났을 때 지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정말로 김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정은아, 이제 알겠지?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김평일이 차갑게 대답했죠. 30년간 참아온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북한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정은은 여전히 최고 지도자 타이틀을 유지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김평일이 장악했거든요. 앞으로는 내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다. 김평일이 선언했어요. 너는 그냥 얼굴마담 역할만 하면 된다. 김정은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유언 앞에서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절망적인 일이 제게도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7시 33분, 제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김평일이 김정은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위험 요소야. 정리해야 한다. 제가 몰래 그 명단을 봤는데 제 이름이 1순위에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단에는 김정은의 측근들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총 17명이었죠. 모두 김평일의 권력 장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가장 고통스러운 나날이 시작됐어요. 아내 순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7월 1일 저녁, 순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그냥 업무가 힘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무리한 짓이라도 하셨나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12살 딸 미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게 안기는 그 순간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우리 가족 그림이야. 미영이가 그림을 보여줬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아빠, 내일도 같이 놀아줘요. 그럼 우리 미영이랑 많이 놀아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죠. 딸아이 앞에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7월 15일부터 탈북 루트를 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지도 출장이라는 핑계로 황해남도 해안 지역을 답사했어요. 첫 번째 답사에서는 검문소가 너무 많아서 이 길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개성부터 해주까지 가는 길에 검문소가 8곳이나 있었거든요. 7월 22일 두 번째 답사에서야 비교적 안전한 루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주 서쪽 해안에서 백령도까지 가는 갯벌 루트였어요. 갯벌의 조수간만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밀물 때는 완전히 물에 잠기고 썰물 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경비대 순찰 패턴도 모두 확인했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가 경비가 가장 느슨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갯벌로 들어가서 썰물을 이용해 백령도까지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였어요. 잘못하면 모든 게 발각될 수 있거든요. 결국 20년간 함께 일한 운전사 철수에게만 일부 도움을 요청했어요. 철수는 제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준 사람이었거든요. 실장님, 정말 위험한 일 아닙니까?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 혹시 위험에 처하신 건가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해서 제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응, 곧 체포될 수도 있어. 그럼 가족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가장 고민이야.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도 제 심정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8월 11일 첫 번째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으면서 눈물을 참았어요. 순이가 미영이 좋아하는 북한식 냉면을 끓여줬거든요. 아빠, 왜 안 드세요?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배가 안 고파서 그래. 사실은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삼킬 수가 없었거든요.
딸아이와 마지막 식사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이가 제 이마에 손을 얹으며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 9시 미영이를 재우러 갔을 때였어요.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아빠, 내일 아침에도 같이 있을 거죠? 그럼 아빠가 어디 가겠니?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급하게 방을 나왔어요. 밤 10시 30분, 철수가 준비한 차를 타고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철수도 저도 말이 없었거든요. 실장님, 정말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마워, 철수야.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야. 해주 서쪽 해안에 도착했을 때가 자정 무렵이었어요. 갯벌이 썰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헤어져야겠어. 정말 고마웠어. 철수와 악수를 했을 때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실장님, 꼭 무사하세요. 응, 그럴게. 갯벌로 내려서는 순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뒤돌아보니 철수가 차에서 내려와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새벽 1시 갯벌 걷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지늘기 발목까지 올라와서 한 걸음 걷는데도 엄청난 힘이 들었거든요. GPS를 보면서 백령도 방향으로 걸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쉬웠어요. 새벽 2시 30분,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주변이 온통 갯벌과 갈대밭뿐이었거든요. 북극성을 찾아서 방향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구름이 많아서 별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 3시쯤 멀리서 순찰보트 소리가 들렸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급하게 갈대의 더미로 숨어들었는데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순찰보트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갈대일 거야. 가자. 다행히 지나갔지만 저는 갈대 더미에서 7시간을 숨어 있어야 했어요. 모기와 벌레들이 온몸을 물어댔지만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들킬 수 있으니까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온몸이 떨렸지만 가족 생각에 참아냈습니다. 미영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오전 10시가 돼서야 갈대 더미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조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새벽 5시였는데 순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온몸이 진흙투성이네요. 순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응급 상황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야 했어. 이런 새벽에요? 뭔 응급 상황이 그렇게 심각했나요? 응, 복잡한 일이야. 그때 거짓말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속이고 있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거든요. 혈관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8월 18일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수간만표를 더 정확히 확인하고 출발했어요. 철수가 더 정밀한 바다, 지도까지 구해줬거든요. 실장님, 이번에는 정말 조심하세요. 일기예보상 파도가 높을 수도 있대요.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고마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야. 밤 11시에 출발해서 자정의 갯벌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더 서쪽 지점에서 시작했는데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곳이었거든요. 새벽 1시 갯벌 걷기가 훨씬 수월했어요. 지난번 경험 덕분에 진흙에 빠지지 않고 걷는 방법을 어느 정도 터득했거든요. 새벽 2시 30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GPS상으로는 백령도까지 절반 정도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새벽 3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갯벌 한가운데서 발목이 깊이 빠져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더 깊이 빠져들기만 했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당황한 저는 발버둥을 쳤지만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허리까지 지늘게 빠져버렸거든요. 새벽 4시 멀리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조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였어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아, 이대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영이가 아빠, 내일도 같이 놀아줘요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났거든요. 안 돼. 미영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악착같이 발을 빼내려고 했어요. 손으로 주변 진흙을 파내고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였죠. 생존 본능이었어요. 새벽 5시 간신히 발을 빼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물이 이미 허리까지 차올라 있었고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번에도 포기하고 돌아와야 했어요. 물살에 떠밀려 가면서도 간신히 육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이 진흙과 바닷물로 범벅이 됐어요. 순이가 깜짝 놀라면서 달려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미안. 또 응급 상황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8월 20일, 2번의 실패 이후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어요.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체포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날 오후,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가족들에게 전해달라는 편지를 썼어요. 철수에게 맡기면서 말했죠. 철수야, 만약 내가 사흘 동안 연락이 없으면 이 편지를 우리 집에 전해줘. 실장님, 정말 마지막인가요? 응,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순이야, 미영아, 아빠는 진실을 위해 떠난다. 갑자기 사라져서 미안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 김평일이 김정은을 조종하고 있다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언젠가는 이해해달라.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대 잊지 말아라. 미영아, 아빠가 없어도 씩씩하게 자라렴. 착한 딸로 자라서 통일된 조선에서 자유롭게 살렴. 순이야, 미영이를 잘 키워줘. 아빠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편지를 쓰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8월 22일 오후 8시,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딸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미영이가 고민형을 안고 자고 있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도 깨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딸의 이마에 살짝 키스하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아빠가 꼭 살아서 다시 만날게. 미영아, 아빠를 기다려줘. 순이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졸고 있더라고요. 그분에게도 인사하고 싶었지만 깨우면 또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 그냥 나왔어요. 밤 9시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 가시겠습니까? 응, 철수야. 정말 고마웠어. 꼭 무사하시기 바랍니다. 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밤 10시 30분, 갯벌에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GPS와 나침반을 모두 준비했어요. 그리고 비상식량과 물도 챙겼죠. 하지만 갯벌 한가운데서는 모든 준비가 소용없었어요. 새벽 12시, 출발한 지 1시간 반 만에 벌써 지칠 정도로 힘들었어요.
진흙이 예상보다 깊었거든요. 각 걸음마다 엄청난 체력이 소모됐어요. 새벽 1시, 완전히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찾아서 방향을 잡았어요. 다행히 그날 밤은 구름이 별로 없어서 별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흙이 허벅지까지 올라와서 한 걸음 걷는데도 10분씩 걸렸어요. 숨이 막히고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가족 생각으로 버텼어요. 새벽 2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번의 실패로 이미 몸이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새벽 3시 30분, 순찰보트 불빛이 보였을 때 갈대 더미에 숨어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때 모기들이 온몸을 물어대는데도 움직일 수 없었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들킬 수 있으니까요. 갈대의 더미에 숨어 있는 동안 딸아이 생각이 계속 났어요. 미영아, 아빠가 꼭 살아서 돌아갈게라는 다짐을 수없이 했어요. 새벽 5시 30분, 순찰이 지나간 후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밤새 숨어 있느라 체력이 더욱 떨어진 상태였어요. 새벽 6시, 다리에 쥐가 나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어요. 갯벌 한가운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딸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미영아, 아빠가 살아야 해. 살아서 너한테 진실을 말해줘야 해. 혼잣말을 하며 악착같이 일어났어요.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계속 걸었어요. 오전 8시 조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아직 한국 해역까지 3km는 더 가야 했거든요.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들과 북한에 남은 동료들을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순이야, 미영아, 아빠가 꼭 살아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게. 물속에서도 계속 걸었어요.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물이 목까지 차올랐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멀리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가 백령도구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헤엄쳤어요. 정확히는 걷기와 헤엄치기의 중간 정도였죠. 다음 날 오전 2시, 백령도 해안에 쓰러져 있을 때 한국 해경이 저를 발견했어요. 괜찮으십니까? 북한에서 오신 거죠? 해경의 목소리가 천사 같았어요. 네, 살았구나. 그 순간 18시간의 지옥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가족을 영영 못 볼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정은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중요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 한 말이 그거였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가 정말 한국에 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18시간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지금도 매일 밤 같은 꿈을 꿔요. 딸아이가 아빠, 왜 안 돌아와? 약속했잖아 라고 우는 꿈을. 그럴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김평일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한 지금 제 아내와 딸이 무사한지 매일 걱정됩니다. 혹시 제가 탈북한 걸 알고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국정원에서 가족들은 아직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줬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김평일의 권력 개임 속에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지금 김정은의 실종설이 나도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김평일이 실질적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최고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평일의 허수아비가 되었어요. 제가 평생 기억할 장면은 탈북 전날 밤 딸아이가 잠든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그 순간이었어요. 아빠가 너를 지키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언젠가는 이해해줘. 그렇게 속으로 말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만큼은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정은 실종설의 진짜 이유, 김평일의 30년 복수극, 그리고 리설주 감시가 모두 연막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에서는 김평일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은 이미 허수아비가 됐고 리설주 감시는 완벽한 연막 작전이었다는 진실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진짜 권력자는 이제 김정은이 아니라 김평일입니다. 30년간 준비한 복수가 마침내 성공한 거예요. 김일성 주석의 진짜 유언에 따라 북한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저는 매일 밤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을 그리워합니다. 순이와 미영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 증언이 북한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북한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 남겨둔 제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 증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